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가 오늘 오전 0시 종료됐습니다. 임시국회 회기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의 국회의원 총 15명이 지난 23일 밤부터 50시간가량 찬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이제 새로운 임시국회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새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오늘부터 선거법 표결이 가능하지만 본회의는 내일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인한 피로 등을 이유로 들었는데 한국당은 홍남기 부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검찰이나 경찰이 파악하면 곧바로 공수처장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공수처 설치법 최종안에 포함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검찰 역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 내용을 공수처에 사전 보고하는 것은 독소 조항이며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공수처 법안에 정면으로 반대 의견을 발표한 것은 처음입니다. 세종 충청 지역에 어제 이어 오늘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대구도 추가됐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국장의 비위 의혹을 파악하고도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수사를 진행해왔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언급한 미국을 향한 크리스마스 선물은 없었지만 대화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미국에 대한 강경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가 오늘 오전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종료됐습니다. 지난 23일 밤 9시 49분,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3시간 59분의 선거법 반대 토론에 나선 것을 시작으로 모두 15명이 약 50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습니다. 한국당이 빠진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만든 선거법 개정안은 이제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필리버스터가 한 번 진행이 된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는 토론을 할 수가 없어서 선거법에 대한 표결 절차에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새 임시국회가 오늘 시작이 되는데 하지만 이 선거법을 처리할 본회의는 내일 열릴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가 되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을 중단시켰습니다. 의원 여러분, 차정이 넘었습니다.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했지만 이상은 도망갔다. 계속합시다. 필리버스터도 함께 종료됐습니다. 지난 23일 밤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시작한 지 50시간여 만입니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이 포문을 열었지만 민주당의 맞불로 의사진행 발언은 번갈아가며 이어졌습니다. 최장 발언은 박대출 한국당 의원이 5시간 50분을 기록했고 최단 시간은 45분의 유민봉 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이로써 한국당을 제외한 4+1이 합의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은 곧바로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지게 됐습니다. 국회법상 한 번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토론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비례대표 의석 47석 가운데 최대 30석에 50%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4+1 의석만으로도 157석으로 의결정족수 148석을 넘어 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당초 오늘 새로운 임시국회를 열어서 곧바로 표결을 진행한다는 것이 민주당 등의 계획이었지만 필리버스터로 인한 피로 등을 감안해 하루를 늦추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피하려는 방탄국회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제 선거법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됐습니다. 다음 임시국회에선 필리버스터 없이 곧바로 선거법 표결 절차에 돌입합니다.
남은 쟁점은 본회의 일정입니다. 당초 민주당 등은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를 개의하려 했지만 내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흘간의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원들의 피로 등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금은 휴식 시간을 의장단이 가지신 다음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당은 방탄국회라며 반발했습니다. 한국당인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시한이 오늘까지이기 때문입니다. 홍남기 방탄국회를 만든 것입니다.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주범입니다. 민주당은 선거법이 통과되면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이어 상정할 방침입니다. 각 법안을 두고 여야 대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여야의 공방이 치열한 또 다른 신속처리 안건이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최종안이 공개됐습니다. 법안에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검찰이나 경찰이 파악하면 곧바로 공수처장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는데 자유한국당은 정권의 뜻에 따라 고위공직자 수사를 못하게 할 수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이른바 4+1 협의체가 최종 합의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수정안입니다. 지난 4월 발의한 원안에 없던 새로운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24조에 검찰이나 경찰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알게 되면 곧바로 공수처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처음 안은 공수처장이 검찰과 경찰에게 사건을 넘겨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만 명시했지만 수정안은 아예 수사기관이 공수처에 통보 의무를 갖게 한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수사를 독점하면서 사실상 정권 뜻에 따라 수사를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 수사, 유재수 수사 등에서 보듯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개시하기도 전에 묻히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반면 4+1 협의체는 수사기관이 관련 내용을 즉시 통보하게 해 수사기관 간의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사의 공백이나 혼란을 없애기 위한 방책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수처 검사의 자격을 관련 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 것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국당은 성향과 코드만 맞으면 임명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라고 했고 민주당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맞섰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검찰 역시 공수처 설치법 최종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 내용을 공수처에 사전 보고하는 것은 독소 조항이며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겁니다. 검찰이 공수처 법안에 정면으로 반대 의견을 발표한 것은 처음입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검찰이 공수처 설치법 최종 수정안에 대해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새로 추가된 24조 2항. 공수처장에게 고위공직자의 범죄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 반발한 겁니다. 대검찰청은 어제 공식 입장을 내고 새 조항이 중대한 독소 조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단일한 반부패 기구일 뿐 검찰과 경찰의 상급 기관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 착수 단계부터 내용을 통보받는 것이 조직 체계 원리에 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수사 내용을 사전 보고하면 과잉 수사를 하거나 문계기 수사를 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법무부나 청와대에도 수사 착수를 사전에 보고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법안 개정 절차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앞서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던 사항이 갑자기 포함된 것은 절차상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공수처법에 대해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성탄절에 이어 오늘 아침도 충청권과 대구를 중심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오전 11시쯤부터는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추가로 유입될 전망이어서 오늘 전국의 대기질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세종시와 충청도, 대구에는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고 환경부는 오늘부터 초미세먼지에 포함된 망간과 니켈, 아연 등의 중금속 농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합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충청도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세제곱미터당 최고 62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고 대전과 대구는 58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랐습니다. 문제는 바람이었습니다. 계속 바람이 약했던 충청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늘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세종과 충청 그리고 대구에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충청권에는 어제에 이어 이틀 연속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고 대구는 오늘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오늘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공공부문 차량 2부제가 시행돼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또 5등급 차량 운행도 제한됩니다. 아울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오늘부터 초미세먼지 속 실시간 중금속 농도를 추가로 공개합니다. 에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6개 권역의 초미세먼지 중 망간과 니켈, 아연 등 3개 성분의 농도가 공개됩니다. 지금까지는 납과 칼슘의 농도만 공개해왔습니다. 미세먼지는 오늘 오후 차가운 북서풍이 불면서 점차 흩어져 내일은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를 영장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시절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을 중단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입니다. 조 전 장관 주장대로 정무적 판단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지 오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 동부지법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유재수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의 비위 의혹을 파악하고도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검찰 조사에서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뿐이라며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강제조사 권한이 없는 감찰 특성상 유재수 씨 비위의 실체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유 씨가 잠적해 더 이상 감찰이 불가능했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감찰을 중단시켰을 뿐 아니라 유 씨 감찰 관련 기록을 아예 폐기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유 씨와 함께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현 정권 고위 인사들의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 조사에는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받았던 조 전 장관은 오늘 법원에 출석하며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청와대의 지난해 6.13 지방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그제 울산경찰청 등에 대해 있었던 압수수색 영장에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조국 전 민정수석을 공직선거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를 했습니다. 송병기 울산부시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여성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확보한 송병기 부시장의 수첩에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송철우 시장의 경쟁자에 대한 내용과 선거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또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공천 배제를 청와대 관계자와 논의한 의심도 받습니다. 송 부시장은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최근엔 검찰에 감청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송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의 선거 개입 의혹 수사에 계속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제보로 시작된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 자료를 찾기 위해 울산경찰청과 임 전 최고위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영장엔 임 전 최고위원에게 공사 사장 자리를 제안했다고 의심받는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피의자로 담겼습니다. 또 김 전 시장 사건을 경찰에 내린 걸로 의심받는 민정비서관실을 지휘했던 조국 전 민정수석도 피의자로 포함됐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말하면서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았던 어제 성탄절이었지만 조용히 지나갔고 하지만 북한이 제시한 대화 시한이 연말이라서 아직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다음 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낸 뒤에 북한이 원하는 미국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또 군사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박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 있다. 이달 초 북한 외무성이 발표한 담화입니다.
이 담화 이후 북한은 2차례 중대한 시험을 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였고 이 때문에 크리스마스 선물은 크리스마스를 즈음한 군사 도발이란 뜻으로 풀이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의 새 전투기 F-35A 도입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하긴 했지만 평소와 비슷해 주목할 만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의 연말 도발 가능성이 이로써 사라진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당국자는 북한의 추가 도발 시점과 관련해 크리스마스 이후로 이른바 연말 시한이 끝나는 오는 31일까지를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연말 사이에 북한은 노동당 전원위원회를 열어 새로운 대외 정책 기조를 밝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고도 자신들이 주장해온 대화 시한인 연말까지 미국이 원하는 반응을 내놓지 않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핵개발 재개 같은 초강수를 둘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 중엔 언제라도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통해 자신들의 의지를 강조하려 할 수 있으니 더 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을 향한 북한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습니다. 북한은 지난 16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해 공개적으로 북미 대화를 제안한 뒤로도 좋다 싫다 반응 없이 이례적으로 긴 침묵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연말에서 연초로 이어지는 다음 주 북한의 움직임을 더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제 북한 노동신문은 중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 기사를 실었는데요. 북한에서 나오는 얘기 하나하나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북한의 이 보도에 대해서 어떤 해석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일단 북한은 그동안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을 하면서 미사일 개발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주장은 위성 발사를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목표물 타격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위성 기술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매체는 과거 우주 개발은 몇몇 나라들의 독점물로 여겨졌지만 오늘날은 많은 나라의 개발 영역으로 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언급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ICBM이나 인공위성 발사가 될 것이란 예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북한의 연말연시 행보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여론조사가 독일에서 있었는데 전해드린 지금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독일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유고프라는 독일의 여론조사 기관이 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물어봤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세계에서 가장 평화를 위협하느냐 하는 질문이었는데 그 결과 응답자의 41%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목을 해서 1위에 올랐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17%로 2위를 기록했고요. 푸틴 대통령은 8%를 얻었습니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들은 잠시 후 8시쯤에 다시 연결을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추진되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올해를 끝으로 16년 만에 마무리됩니다. 이달 말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충북 혁신도시로 이전하면 총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모두 완료됩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아동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유엔의 인도주의 프로그램에 4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8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3월과 4월, 6월에도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에 약 8천 톤의 곡물을 전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주 토요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장외 집회를 취소했습니다. 내일 전국 253개 당협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문재인 정권의 3대 게이트 의혹을 규탄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진행할 계획인데 하루 만에 다시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은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년 1분기에는 우리나라 수출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무역업계에서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국내 980여 곳 수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5분기 만에 기준선 100을 넘기면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 건데요. 선박, 반도체, 생활용품 등의 시장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현대건설이 칠레에서의 교량 공사를 멈추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설계 변경에 따라 공사비 협의가 추가로 이뤄지고 있는 건 맞지만 공사 중단은 아니라는 입장을 현대건설 측에서 내놨습니다. 앞서 외신에서는 칠레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현대건설이 사업 중단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내년에 서울의 아파트값은 1.2% 정도 오를 것이라고 주택산업연구원이 전망을 했습니다. 학군 수요, 또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변곡점은 2분기가 될 것으로 봤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사건 관계자가 동의를 하면 진술 내용을 모두 녹음할 수 있습니다. 조서 작성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데 시범 운영 결과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경찰서에서 전면 시행됩니다. 충남 보령시 원산도와 태안군 안면도를 잇는 해상 교량 공사가 9년 만에 완료돼 오늘 개통됩니다. 그동안 선박 이외에는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원산 안면대교의 개통으로 상시 왕래가 가능해졌습니다. 어제 오후 광주시 동구 운림동의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헬기를 동원해 2시간 만에 불을 껐는데 민가와 떨어진 곳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탄 미사에 참석하는 스님들이 계시죠. 지난 2004년부터 매해 성탄 미사에 나온 충북 옥천 대성사의 해철 스님이 15년째인 올해도 옥천 성당 미사에 나와서 예수님과 부처님처럼 평화롭고 자비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걸그룹 레드벨벳의 메인 보컬 웬디가 방송사 연말 가요 프로그램 리허설을 하던 도중에 무대에서 떨어져서 다쳤습니다. 얼굴 부상과 골반, 손목 골절 진단을 받아서 당분간 치료에 전념한다는 계획입니다. 영화 백두산이 개봉 일주일째인 어제 관객 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역대 박스오피스 2위를 기록한 극한 직업보다 하루가 빠른 기록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국회 인사청문 특위 첫 회동이 오늘 있습니다. 위원장인 나경원 한국당 의원과 여야 간사가 만나서 특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는데요. 특위는 모든 청문 절차를 다음 달 8일까지 마쳐야 합니다. 2020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오늘 시작이 됩니다. 4년제 대학은 오늘부터 31일까지고 전문대학은 30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 13일까지입니다. 올해 마지막 우주쇼가 오늘 펼쳐집니다. 달이 해 일부를 가리는 부분 일식이 오늘 있는데 서울의 경우 오후 2시경부터 4시경까지입니다. 국내에서 볼 수 있는 다음 부분 일식은 내년 6월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중국 스모그가 추가 유입되면서 전국이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의 농도 예상되고요. 세종과 충북, 충남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하늘은 흐리고 곳곳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부터 차차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비의 양은 제주에 최대 20mm, 전남에 최대 10mm,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눈은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 1에서 5cm 정도 쌓일 수 있겠습니다. 점차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기온 어제보다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이 4도, 대구 5도, 전주 5도, 광주는 6도가 되겠습니다. 북한은 중강이 영하 7도, 청진이 영하 1도 등으로 북부지방은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영하 6도로 전국에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지난 7월 정부 산하연구소에서 일하던 한 화학연구원이 백혈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이 연구소에선 지난해도 화학연구원이 백혈병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료들은 해당 연구원들이 공통적으로 벤젠과 같은 발암 물질을 다뤘다고 증언했습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입니다. 1,000명이 넘는 연구원 중 화학 분야는 37명. 지난 7월 화학 분야 조모 연구원이 4년여 투병 끝에 백혈병으로 숨졌습니다. 평상시에 많이 다루는 물질이에요. 톨루엔, 벤젠. 동료로서 너무 참담했죠. 같은 유해 환경에 노출된다. 벤젠은 대표적인 발암 물질입니다. 백혈병에 걸린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도 벤젠을 다뤘습니다.
올 초 백혈병으로 숨진 삼성 SDI 연구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연구소에선 지난해 11월에도 화학 분야 김모 연구원이 백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김 씨의 재해 경위서입니다. 2001년 입사해 발병 시점인 2016년까지 연구과제 138건을 수행했습니다. 이 중에는 폐 플라스틱을 재활용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들도 있었습니다. 벤젠과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연구들입니다.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를 이제 재활용하게 되면은 유해가스 발생할 나올 확률이 높죠. 동료들은 연구실 배기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실험실에서 유독가스가 새어나와 냄새가 진동하고 건물 주변 나무와 풀이 말라 죽기도 했단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지금 실험실에 가가지고 사진 같은 거 한 장만 찍고 나오자고 했더니 지금 환기 시설이 지금 작동이 안 돼가지고 아이들이 거기 들어가는 게 찝찝하고 그러더라고요. 김 씨와 조 씨 유족 모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연구원 측은 2014년 환기 시스템을 정비해 지금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에 보낸 의견서에선 유해 요인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며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 연구소에선 연구실 안전관리를 담당하던 행정직원도 4년 전 백혈병에 걸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유해 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본인은 산재를 신청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곧 역학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JTBC 전영입니다. 어젯밤 10시쯤 전북 남원시 산동면의 농가 조립식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건물 외벽과 가전제품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30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나무 땔감을 연료로 쓰는 화목 보일러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서초구 내곡중학교 앞을 지나던 SUV 차량이 여의천 지류에 놓인 다리에서 약 3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조수석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2명이 각각 머리와 다리 부위를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이 미숙한 딸에게 가족들이 운전을 가르치다 사고가 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예비 소집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세종시를 시작으로 내년 1월 10일까지 실시되는데 예비 소집일은 같은 지역이라도 학교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입학하는 아동과 함께 예비 소집에 참여해야 하고 동행이 어려운 경우 개별 방문 등 별도의 등록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학교는 아동의 소재와 안전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의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북한이 미국을 향해 예고했지만 실제로는 건네지 않은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쪽입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지난 3일 북한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하면서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죠. 한반도의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미국은 경계태세를 높였고 한반도와 동해상공에 정찰기들을 잇따라 출격시켰습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데 북한은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아예 처음부터 크리스마스 선물을 건넬 생각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중간에 마음을 바꿨을까요? 김동엽 교수님. 저희는 이제 지난 3일날 12월 3일날 리태성 부상의 발언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한 게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발언만 가지고 북한의 그 크리스마스 선물이 ICBM이다라고 프레임을 만들어 버린 거죠, 사실. 대부분 그렇게 추정을 했었죠. 그렇게 하죠. 근데
그 발언을 정확히 놓고 보면 북한이 ICBM을 쏜다든가 군사적 도발을 하겠다고 해석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뭐 연말까지는 뭐 군사적인 도발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폭넓은 것이 있겠죠. 지금이 동계 훈련이기 때문에 여러 것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것이 ICBM까지는 북한이 계산한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ICBM이 아니면 뭐 단거리 발사체 4종 세트도 있잖아요. 뭐 그렇죠. 그걸 한꺼번에 쏘아 올릴 가능성도 있다. 우리 정보 당국의 뭐 분석도 그렇게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계 훈련 기간이기 때문에 이제 포병 훈련도 지난 5월달에 있었거든요. 5월 4일이나 5월 9일 같은 경우에 이제 포병들이 나와서 훈련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적절한 수준에서 그런 어떤 군사 훈련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이 대단히 이제 연말이고 네. 신년사를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북한의 정치적 일정을 봤을 때는 무리하게 또 수위 높은 어떤 군사적 행동은 할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네. 신범철 센터장님도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 도발 가능성 그다지 높지 않게 보셨죠? 예, 뭐 저도 그렇게 전망했습니다. 네. 사실 김동혁 교수님하고 저하고 2009년, 10년 국방부에서 같이 근무했어요. 네. 근데 그때가 보면은 천안함 연평도가 있었던 시절이고 그래서 도발 문제와 관련해서 같이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북한이 이야기하는 건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일단 김정은이 직접 이야기했거나 그것이 북한 주민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북한은 총력을 다한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 이외의 인물들이 어떠한 발언을 할 때는 그것의 진위가 무엇인지 어떠한 정책적 옵션들을 북한이 갖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태성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인데 그 말 자체도 특정한 도발을 시사한 건 아니었고 다만 북한이 과거 독립기념일 전일날 이렇게 ICBM을 발사하면서 이것이 뭐 독립기념일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때문에 저희가 확대 해석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바로 ICBM을 발사하게 되면은 북한의 입지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어요. 북한은 어떻게 해서든 미국하고 협상을 보다 유리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후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북한이 바로 ICBM으로 이렇게 간다면 중국도 북한을 물밑으로라도 지원하기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따라서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이 한 말은 새로운 길이니까 그 새로운 길을 올해 내로 선포하고 그 뭐 하이라이트는 아마 1월 1일 신년사가 될 것이고요. 그 길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12월 달에 바로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했고 지금 상황은 그렇게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ICBM을 뭐 내년에도 절대 발사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고요. 결국 아직은 발표가 안 됐지만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그것도 크게 홍보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와 너무 가까워졌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메시지가 나오면은 신년사가 죽어버리니까 그건 역시 로우키를 유지하고 결국 김정은의 신년사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 노선을 발표하고 그 발표에 따른 체계적인 점증적인 도발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이른바 에드벌룬을 띄운다고 하잖아요. 미국과 한국 국제사회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에드벌룬을 띄웠을 뿐이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겠군요. 예, 뭐 그 정도라고 보는데요. 네. 근데 상당히 효과적이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뭐 미국도 정찰 자산을 계속해서 돌리고 그러니까요. 뭐 한중일 그 삼국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안정 이런 문제를 갖다가 다들 우려를 했으니까 북한으로서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선물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뭐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선물이 예쁜 꽃병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어느 정도 이제 뭐 도발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일까요? 아마 그럴 겁니다. 뭐 ICBM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도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제 정찰이 뭐 4대가 갑자기 왔다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러한 어떤 조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찰기를 보내거나 이런 것을 했다기보다는 지금 만들어진 프레임 자체가 크리스마스 선물은 ICBM을 발사한다는 프레임이 이미 만들어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인지적 부조화가 생긴 건데요.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ICBM 쏠 것이라는 생각과 또 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두 가지가 지금 만나서 지금 안 쏘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왜 안 쏘지라는 궁금함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은 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쏘지라는 어떤 이 궁금함에 대한 해법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쏘려고 했는데 미국이 정찰 위성을 돌리고 또 이런데 대단히 뭐랄까요? 한중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북한을 못하도록 말린 것이다. 못하게 뭐랄까요? 압력을 가한 것이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그럼 결국은 어쩌면 북한의 대단히 겁장이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트럼프는 뭐랄까 대범하고 또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고 이런 어떤 정찰 자산을 통해서 북한을 이 행동을 못하게 막은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습들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실제로 높아서였기보다는 북한의 절대 도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압박하고 경고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정찰기들을 보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뭐 압박 차원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게 대단히 정치적으로 어떤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어떤 초조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유로움을 통해서 어떤 자기 정치적인 어떤 그런 뭐랄까요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행동으로밖에 저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대단히 어떤 정찰 자산들을 돌리고 군사적인 행동을 통해서 손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노력을 위해서 한반도의 어떤 지금의 어떤 북한의 도발 이런 것들을 차단했다. 이런 어쩌면 작지만 어떤 업적화시키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했고요.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중국의 역할론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됐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뭐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과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북한의 어떤 뭐 자제를 촉구한다거나 그런 역할은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저는 하고 있다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되는데요. 하나,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고 그래서 중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한반도의 안정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네. 결국 한반도 상황이 불안해지면 중국한테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만큼에 있어서는 중국이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고 봐요. 다만 이 핵 문제를 풀어가는 협상에 있어서는 중국은 북한이 보다 유리한 협상을 전개해서 그 협상의 과정에서 한미동맹이나 뭐 주한미군이 약화되길 희망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이 아니고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직접 언급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물밑으로 중국에서 북한 측에 메시지가 갔을 거라고 평가합니다. 그것은 북한이 섣부르게 ICBM을 발사함으로써 정세를 악화시키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은 또 미국의 또 다른 압력을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예방 조치 차원에서 도발 자제를 요구했을 것이고 지금 북한 상황에서는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이 차단당하면은 다시 고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한 중국의 요구사항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중국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말이죠. 김동엽 교수님,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과 좀 더 밀착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미국을 또 경계하고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측면이 아주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서 제재의 어떤 좀 뭐랄까요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냈지 않습니까?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좀 미국의 어떤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가려고 하는 어떤 새로운 길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어떤 군사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국제 연대죠. 이런 측면을 통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어떤 외교적인 차원 이런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본다면 이번에 지금 중국과의 어떤 북한과의 어떤 연대 이런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북한 스스로도 중국에 대한 어떤 실망감도 좀 없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이제 중국이 미국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이제 무역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조금 소원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선희의 어떤 러시아 방문이라든가 이를 통해서 러시아적인 측근 양다리를 거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그 도발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한중일 어떤 협상에서 뭐 북한에서의 어떤 도발 문제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북한도 그것도 노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말씀하셨지만은 상당 부분 뭐랄까요? 지금의 어떤 북한의 어떤 군사적인 행동이라든가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는 행동 자체가 단순히 한반도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 특히 중국하고의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어떤 중국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중국과의 어떤 북중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측면에서 좀 흔들기 위한 이런 측면도 북한의 행동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센터장님,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일부 완화를 요구하는 그런 초안을 제출을 했잖아요. 이건 뭐 실제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뭐 그거는 미국이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통과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안보리 결의가 묘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결국 상임이사국 5나라의 동의를 다 구해야 되거든요. 네. 소위 말하는 거부권, 비토 파워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의제가 이렇게 제기됐을 때 모든 그 5나라가 동의해주지 않으면은 이게 불가능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또는 옛날에는 인공위성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거 발사할 때만 겨우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낸 것은 그들 스스로도 통과되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2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미국의 입장을 좀 약화시키는 거죠. 미국의 입장을 어렵게 만드는 거. 다른 한편으로는 아까 김 교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이중적인 효과를 노렸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북한의 과거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제 노동신문을 보면요. 우주 개발에 대해서 북한이 다시 언급을 했습니다. 인공위성 발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요. 인공위성 발사를 명분으로 뭐 로켓이라든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체를 쏘아올리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제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두 달 전인가 평양에서 그 아마 국제적으로 우주 개발에 관련된 그 컨퍼런스가 네. 있었던 것이 좀 잘 보도는 안 됐었는데 있었었고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제가 알기로는 또 2021년까지 북한이 지금 우주 개발 계획, 5개년 계획의 2차 산업이 아마 2021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북한이 현재 동착리도 아직 부시지 않고 있고요.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이 내년에 2020년이 5개년 전략을 마무리 짓고 또 2021년 제8차 당대회를 가기 위해서는 2020년에 밖으로 드러나는 뭔가 성공적인 어떤 행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행사 중에 가장 이제 두드러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공위성 발사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내년에 인공위성 발사 가능성은 대단히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최근 서울을 방문했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뭐 서울도 방문하고 일본, 뭐 베이징도 갔었습니다. 계속해서 북한에 대화를 제안했습니다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고요. 결국 이 같은 상황이 쭉 이어진다면 올 연말까지 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비핵화 실무 협상 없이 그냥 내년으로 넘어가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비핵화 실무 협상은 이제 올해는 확실히 뭐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초에도 당분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번에 비건 대표가 와서 이야기한 것도 미국이 유연성을 가지고 가겠다. 그리고 네. 과거에 북한이 주장해왔던 싱가포르 4개항에 대한 뭐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했어요. 그것은 1항이 관계 개선이기 때문에 뭐 연락사무소, 2항이 평화체제이기 때문에 뭐 종전선언, 그리고 3항이 비핵화이기 때문에 그것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조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텐데 지금 북한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은 결국 무엇이냐? 미국의 적대시 정책만 이야기하고 있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비건 대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건 뭐냐?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언급을 않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오로지 영변만을 이야기하고 그다음 프로세스를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미국으로서는 너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해줄 테니까 그다음 프로세스까지 밝혀라. 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북한은 아직 거기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대화 자체를 기피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셈법이 내년에 바뀌지 않는다면 당분간 실무 협상은 어려워질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결국 김정은이 이야기한 새로운 길의 요체라는 거죠. 그 새로운 길이 무엇이냐를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것에 보면은 이번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은 자의적 국방력,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핵무력, 이게 강조가 되면은 사실은 실무협상은 내년 초에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내년 초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뭐 한 2월까지 정도로 보십니까? 1, 2월까지는 봐야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3월 달에 과연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복원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북한이 군사적 도발 수위가 조절될 거라고 봅니다. 네, 내년 2월 초까지는 실무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센터장님의 예상이 있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 연말이 끝나면 내년에 2월이나 3월이나 4월 뭐 어떤 날짜에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북한이 올 연말까지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누차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말을 쉽게 뒤집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운 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새로운 길이 대단히 뭐랄까요?
이렇게 변화 가능성이 있고 이 뒤에 뭔가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새로운 길이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북한을 봐보면은 뭔가를 결정해놓으면 확실한 걸 결정해 놓습니다. 네.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변화 가능성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미 어떤 모습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것이지 변화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북한은 1월 1일, 저는 1월 1일보다 전원회의에서 조금 더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완전히 나타나지 않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뭔가 이야기하고 신년사에 하고 나면 아마 그 모습으로 쭉 그대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미국이 확실한 템포를 바꾸고 내년에 뭔가 주지 않는다면 그냥 계속 내년 변화에 있는 새로운 길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것을 연말까지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미국의 정치적 일정이에요. 지난 두 차례, 세 차례 거치면서 1990년대를 넘어오면서 지금까지 한 두 차례를 거치면서 미국의 선거 일정을 통해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고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자신들이 학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가 있는 한 해 동안은 한이 두 쪽이 나도 미국이 자신들한테 관심을 가지거나 협상을 하더라도 뭔가 딜을 하더라도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이제 아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내년 2020년은 협상만 하다 시간이 지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버릴 것이냐. 버리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길, 그러니까 미국과는 완전히 그러니까 중단하는, 그러니까 뭐랄까요. 완전히 종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21년으로 뒤로 미루어 놓지 있지 않아도 2020년만큼은 뭔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갖고 2020년에 마무리 지어야 됐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이것이 내년 2월이나 4월 선거의 레이스가 완전히 시작되는 이 시점까지 미룰 수 없고 저는 1월 1일 순간부터 미국과 북한과의 협상은 완전히 중단되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육자회담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이 다자 협상에 대한 틀을 통해서 상당 부분 북한이 또 이 주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을 어렵게 만들고 공궁에 빠지게 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내년 1월 1일 신년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새로운 길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을 것 같고요. 뭐가 나올까요? 사실은 북한은 새로운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새로운 길은 없죠. 국가를 운영하는데 하루아침에 새롭게 됩니까? 지금 사실 올해 1년 동안 북한이 보여줬던 길을 노골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새로운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자력갱생. 그런데 아마 자력갱생을 또 이야기하기에는 새로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북한에서 나온 말이 자력부흥, 자력번영. 조금 더 뭔가 비저너리하게 좋게 보이게 그런 말로 경제 부분을 바꿀 것이고 한동안 이제 자위적 핵무력 이것을 갖다가 강조하지 않았을 텐데 네. 다시금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과거에 북한이 병진 노선을 걸어왔을 때 갔던 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새로운 길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전혀 새롭진 않다. 다만 그 내용적인 측면에선 김동혁 교수 이야기와 동의하는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이야기한 것처럼 경제는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 외교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외교적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자위적 국방력이라는 이름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는 길로 나가겠다. 이것이 아마 내년 신년사의 요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경제와 함께 자위적 군사력 강화 이 부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이 자위적 군사력을 뛰어넘어서 자위적 핵무력이라고 하는 표현이 실제로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하고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스스로 핵무력, 전략적 억제력 이런 부분을 자제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뭔가 새롭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작년 4월 20일이었죠.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의한 그때는 병진 노선을 이제 완성했다고 하고 경제건설 집중 노선을 이야기했는데 네. 그 노선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핵무력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동엽 교수님. 김정은 위원장, 자위적 핵무력까지 언급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지난 4월 20일 작년이죠. 그 자신들이 이야기한 새로운 길이라고 해서 이야기한 그 경제 매진을 자력갱생을 중심한 경제 중심이죠. 경제 매진한 이것을 바꿀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병진 노선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죠. 과거에 쓰는 핵무력 경제 병진 노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북한이 핵을 강조한다고 해서 병진 노선으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자력갱생, 그러니까 자신들이 얘기하는 자주, 자립, 자위라고 이야기하는 세 가지 측면에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내치, 그다음에 외교, 그다음에 국방 이 세 가지 측면을 자주적으로 가는데요. 경제는 그대로 갈 겁니다.
그다음에 외교도 미국을 타입한 어떤 국제연대적 측면에서 갈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국방력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를 포기하고 다시 국방으로 돌아가는 병진 노선이 아니라 경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속에서 어떻게 국방을 가져갈 것인지 이제 그것을 강조할 것인데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핵을 중심으로 한 자주력을 강조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북한이 동창리에서 엔진 실험을 한 겁니다. 그 엔진 실험은 바로 ICBM의 엔진이 가능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럼 ICBM 엔진이라는 것은 ICBM은 결국은 핵무력의 이동 수단인 핵무력의 가장 근간입니다. 그것은 질적인 어떤 향상이죠. 여기에 이제 좀 있으면 아마 영변에 아마 뭔가 핵물질을 추가적으로 생산하는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올 겁니다. 이 동창리와 영변은 지난번에 하노이에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거든요. 결국 이 두 가지 하노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동창리와 영변이 살아있고 그것은 뭐냐? 결국 핵무력의 양적, 질적 강화, 증가를 보여준다는 거죠. 내년에 아마 가장 큰 미국이 두려워해야 될 거나 아니면 지난 어떤 협상이 안 될 거에 대한 후회를 해야 될 것이라고 본다면 바로 동창리와 영변이 아닐까라고 그것을 통해서 핵무력의 강화, 핵무력의 양적, 질적 강화를 아마 1월 1일부터 드러내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이 좀 해소가 되고 진전될 수 있는 기대를 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돌발적인 그런 성향들이 좀 있잖아요. 혹시 말이죠. 예상을 뛰어넘는 갑자기 변수가 나타나서 협상에 급 가속도가 붙는다든지 뭐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짧게 답변해 주시죠.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이 있기 때문에 No deal is better than bad deal. 나쁜 거래를 하는 것보다는 거래를 않는 게 나은 거죠.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프로세스로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은 반전을 해서 북한에게 더 많은 것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당장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나쁜 거래를 하는 것보단 안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네, 김 교수님, 돌발 변수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도 노딜이라고 하셨는데 노딜 가능성이 높게 봅니다. 어떤 딜을 하도 큰 딜이든 작은 딜이든 트럼프한테는 지킬 수 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배드 딜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딜은 또 북한한테도 썩 좋은 딜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현상 유지, 적절한 어떤 긴장을 유지하는 상황 속에서 그 현상 유지해 가는 것이 2020년에 북한이든 미국한테 가장 좋은 어떤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을 포함해서 올해가 다 가기까지 엿새가 남았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움직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맞짱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백서를 쓴다는 각오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검찰 특별수사단이 박근혜 정부 당시 감사원 자료를 최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관심은 청와대 관계자들을 조사하고도 보고서를 남기지 않은 배경입니다. 먼저 신아람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2014년 10월 10일에 발표한 세월호 관련 최종 감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420쪽 분량의 보고서엔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감사 결과가 담겼습니다. 그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들은 부실 감사를 지적했습니다. 청와대 등에 대한 조사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겁니다. 지적이 이어지자 당시 황찬현 감사원장은 청와대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비서실 행정관들을 상대로 참사 당시 구조인원을 혼동한 부분 등에 대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기록물이라며 답변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의 조사 내용이 담기지 않은 배경은 2년여가 지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때 나온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소첩에서입니다. 김 수석은 2014년 9월 1일 감사원장 보고 오프 더 레코드로 할 것이라고 적습니다. 이어 10월 8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미리 받아 검토 코멘트라고 적습니다.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나열된 문구들입니다. 이를 두고 유족들은 청와대가 조사 내용을 축소 지시한 걸로 의심했습니다. 의혹이 커지자 당시 감사원은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감사 결과를 사전에 보고한 바 없고 이미 10월 2일에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 조사 내용이 빠진 배경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JTBC 신아람입니다.
네, 청와대 조사 결과가 왜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는지 유족들은 검찰에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대한 조사 내용을 뺀 사람으로 의심하고 있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내일 검찰에 고소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송우영 기자입니다.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지난 12일 감사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참사 직후 이뤄진 감사원의 정보기관에 대한 감사자료 일체를 확보해 분석하기 위해서입니다. 특수단은 감사원이 확보한 전방위 자료를 분석해 관련 기관들의 책임 여부를 묻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감사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의 외압에 의해 축소됐는지 밝혀내야 한다는 겁니다. 유족들은 27일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황찬현 감사원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당시 청와대의 실세로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서 감사원장의 보고를 미리 받은 걸로 보이는 정황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감사원과 교감을 거친 다음에 일종의 어떤 외압의 행사로서 감사원장에게 감사 결과 보고서를 축소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오늘의 핵심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아침엔 주요 뉴스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가 오늘 오전 0시 종료됐습니다. 임시국회 회기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의 국회의원 총 15명이 지난 23일 밤부터 50시간가량 찬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이제 새로운 임시국회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새 임시국회는 오늘 시작되지만 선거법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는 내일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인한 피로가 쌓여서 쉴 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본회의 연기에 대해서 한국당은 홍남기 부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으려는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검찰이나 경찰이 파악하면 곧바로 공수처장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공수처 설치법 최종안에 포함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검찰 역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 내용을 공수처에 사전 보고하는 것은 독소 조항이며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공수처 법안에 정면으로 반대 의견을 발표한 것은 처음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세종 충청 지역에 이틀째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대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오늘 밤 바람이 불면서 차차 해소돼서 내일은 보통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검찰은 지난 2017년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할 때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국장의 비위 의혹을 파악하고도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그동안 수사를 진행해왔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지만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북한이 별다른 움직임 없이 넘겼지만 정부는 연말 도발 가능성이 사라진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동당 전원위원회와 신년사 발표가 있을 다음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번 주 토요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장외 집회를 취소했습니다. 내일 전국 253개 당협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진행할 계획인데 하루 만에 다시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은 효과가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사정이 내년 1분기에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기 전망 지수가 5분기 만에 기준선인 100을 넘겼습니다. 전 분기보다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입니다. 올해 마지막 우주쇼가 오늘 펼쳐집니다. 달이 태양의 일부를 가리는 부분 일식이 나타납니다. 오후 2시쯤부터 2시간가량 볼 수 있습니다. 전국의 천문대와 과학관 등에서 관측 행사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주요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칠레의 항구 도시 발파라이소에서 불이 나 집 150여 채가 불탔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발파라이소에서 난 산불이 빈민가로 번졌는데요. 나무로 지은 집들이 밀집해 있어 불이 손쓸 새 없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지금까지 집 150여 채가 잿더미가 됐는데요. 다행히 아직까지 보고된 인명피해는 없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이 피해 현장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까맣게 불탔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의 한 시장에서도 불이 났는데요.
2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화재로 600여 곳의 상점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난 신고가 된 차량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을 차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경찰은 테이저건을 쏘고 남성의 머리를 차체에 부딪히는 등 무력을 행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남성은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쯤 뒤에 숨졌습니다. 하지만 숨진 남성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도둑이 아닌 차량의 주인이었습니다. 지난달 미국 텍사스주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인데요. 당시 보디캠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남성이 대체 왜 경찰을 피해 도망쳤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남성을 체포한 부보안관들은 해고 등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페인의 한 리조트에서 수영장에 빠진 아이를 구하려다가 아이의 아빠와 오빠가 함께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스페인 남부의 한 리조트 내 수영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수영장에 빠진 9살 여자아이를 구하기 위해 아이의 아빠와 오빠가 물에 뛰어들었는데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땐 안타깝게도 3명이 모두 목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이들은 영국인 가족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국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늘이 뿌였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에는 비구름이 지나겠습니다. 자세한 기상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가 꽤 높군요. 네, 며칠째 계속해서 공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요. 미세먼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전국적으로 이렇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중국 스모그도 추가 유입이 되면서 농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어제와 같이 세종과 충북, 충남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현재 발효 중입니다. 네, 오늘 비와 눈 소식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는 것처럼 오늘 전국에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곳곳에 비나 눈이 오겠는데요. 오전부터 차차 내리기 시작해 오후까지 이어지겠고요. 전남 서해안은 밤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보시면 경기 남부와 충청, 전북, 영남 지역에 5mm 미만으로 예상되고요. 전남 지역에 최대 10mm, 제주에는 최대 20mm로 제주 지역이 가장 강수량이 많겠습니다. 또 제주에는 제주 산간 지역은 기온이 낮아서 눈으로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로 오는 곳이 많은 가운데 서울에도 아침까지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낮부터는 다시 추워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점점 찬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5도 안팎까지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네. 서울과 춘천이 4도, 전주와 대구가 5도, 광주가 6도에 그치겠습니다. 기온은 밤사이 더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6도에 그치는 등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은 뚝 떨어지지만 그만큼 공기가 깨끗해져서 맑은 하늘 만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해 겨울이라든지 예년에 비해서 비교적 포근한 편이에요, 이번 겨울은. 네, 맞습니다. 대체로 평년 기온 웃도는 날이 많고요. 네, 이렇게 가끔 한 번씩 강추위가 찾아오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기상 정보 잘 들었습니다. 김연아 캐스터 수고했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8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성탄절 도발은 없었고 하지만 북한이 못 박은 연말 시한을 생각하면 다음 주가 고비가 될 것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맞서야 하는 내년 최대의 외교 위기는 북한이라고 미국의 한 정치 전문 매체가 지적을 했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대신 꽃병을 선물 받을 수도 있다면서 농담 섞인 말을 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계속해서 미군은 초긴장 상태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군은 한반도 상공에 연일 정찰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대북 감시 활동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직면할 최대 외교 위기는 북한이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북한은 지난 2년간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외교적 노력의 결과라고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무너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북한을 최대 위기로 꼽은 것이고요.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긴장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이를 무시하거나 과거의 화염과 분노의 시절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더힐은 또 북한 문제에 이어서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에서의 미군 철수, 대이란 정책을 내년에 맞설 외교 위기로 꼽았습니다. 네, 이 북한과 관련해서 미국에 맞서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역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이란이 합동훈련을 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군이 발표를 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7일부터 나흘간 합동훈련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인도양 북쪽과 오만의 공해상에서 진행이 됩니다. 특히 오만해는 걸프 해역의 입구이자 최대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과 멀지가 않습니다. 특히 미국이 우방국들과 호르무즈 호위 연합을 결성하는 등 이란을 향한 압박을 강화하는 상황이어서 이번 합동훈련은 미국을 향한 위력 시위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끝으로 부산 동구 좌천동의 공사 현장 옆 도로에서 70m 길이의 균열이 발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부산 동구청이 조사한 결과 위험한 상황으로 발전할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오늘로 예정된 보수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해당 구간의 차량 운행을 통제한다라는 계획입니다. 출근길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됩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일하던 지난 2017년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국장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광산 변호사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조국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죠? 네, 맞습니다. 일단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비리 내용을 포착하고도 네. 이를 감찰을 중단하고 수사 의뢰하지 않는 거하고, 그다음에 유재수 전 부시장이 이제 금감원 소속이었잖아요. 그러면 금감원에는 이 사실을 통보해가지고 감찰을 하도록 하고 거기다 징계하도록 해야 하는데 단순한 이제 사표 수리하도록 해서 금융의 권한을 방해했다. 이제 그런 혐의로 오늘 영장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영장실질심사 결과 어떻게 예측하세요? 일단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권리 행사 방해, 직권남용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느냐, 이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검찰 측에서는 일단 상당 부분 비리에 관련해서 감찰이 진도가 나갔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특별감찰관이 조 전 장관에게 감찰하겠다고 명령을 조 장관한테 보고를 하니까 명령을 했고, 또 네 차례 보고를 받았고,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유재수 부시장을 조사를 해라. 네. 이렇게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간에 감찰을 중단하면서 감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고 오히려 여권의 실세들로부터 부탁을 받아서 이걸 감찰을 중단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얼마나 많은 증거를 확보하고 있고 이걸 법원에 제출하느냐, 그래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느냐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다고 해서 바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이렇게 우리가 예단할 수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직권 남용에 관한 이제 법리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명이 전제로 하면 증거인멸 도주 염려를 따져야 하고 또 수사 어떤 진행 상황으로 봐서 과연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까지 다 따지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는 사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발부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사안입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서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지만 정상적인 절차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는 네. 법적 책임은 자신에게 없다 이 부분을 항변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이 쟁점이 되겠군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제일 쟁점은 과연 정무적 판단, 네. 즉 비위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를 하고 하지 않는 것은 민정수석으로서 어떤 재량은 범위에 속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이게 오늘 쟁점이 될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이건 재량의 범위가 아니고 비위 사실을 상당히 확보했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그래서 이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장을 신청을 한 겁니다. 네, 조 전 장관은 그동안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오늘 영장 실질 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법원에 출두를 할 때는 사실은 비공개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국 포토라인이 보다는 이제 카메라의 세례를 상당히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그 과정에서 인터뷰에 응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난 정경심 교수처럼 그냥 말하지 않고 일단 법적으로 향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본인 자체가 이제까지 언론 아니면 변호인을 통해서 이건 정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카메라 앞에서 이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 선에서 이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든 아니면 기각이 되든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아마 검찰은 좀 수사의 속도를 좀 더 높여서 과연 감찰 무마를 시킨 게 어느 선인지 아마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은 여권 실세들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 수사할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기각 사유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각 사유가 범죄 소명은 다 됐는데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없다랄지 아니면 수사 진행 정도에 비추어 보아서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나오면 사실은 검찰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후폭풍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검찰이 영장 기각 사유가 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된 걸 전제로 해서 기각이 됐다고 한다면 그럼 이제까지 검찰이 엄청난 수사를 했는데 많은 인원을 투입하고 시간을 걸려서 그럼 검찰 자체가 의도적으로 조 전 장관을 구속하기 위한 수사를 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상당히 그렇게 영장 기각 사유가 나오면 검찰에 좀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영장 실질 심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것이고요. 또 하나 조국 전 장관이 연루된 사건 의혹이 바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의혹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하명 수사가 굉장히 속도를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하명 수사 자체는 원래 하명 수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선거 개입과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건 청와대가 개입을 했느냐, 선거 개입을 했느냐, 선거 공작을 했느냐 이 부분까지 조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랄지 아니면 울산 하명 수사와 관련된 것도 결국에는 그 정점에는 민정수석이라는 이제 조 전 장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은 타켓은 검찰의 칼날은 결국 조국 전 장관을 향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만약에 이번에 영장이 기각된다고 하면 아마 하명 수사와 관련된 부분하고 이제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부분은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재수 전 부시장은 이제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같이 합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하지만 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이 가족 수사, 가족 비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울산경찰청 하명 수사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합쳐서 영장을 또 재청구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수사 어떤 진행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 아니면 관련된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영장이 기각된다 하더라도 오늘 조 전 장관은 또 한 차례 영장 법정에 설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르면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 영장 실질 심사 결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광선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지난 2월부터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폐암이 의심돼 수술을 받기로 했습니다. 최소한 내년 2월 중순까지는 재판이 열리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10개월 동안 재판을 했지만 법정에 나와야 할 증인 260명 가운데 지금까지 신문을 받은 사람은 30여 명에 불과합니다. 공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폐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법원에 재판을 늦춰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단은 양 전 원장이 내년 1월 14일 폐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기로 했다며 재판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술 후 한 달가량 휴식이 필요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내년 2월 중순까지 재판이 열리기 어려운 겁니다. 재판부는 내년 초부터 사법농단 사건의 주요 인물들을 증인으로 줄줄이 불러 신문할 계획이었습니다. 1월 31일부터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불러 5차례 신문하고
3월엔 양 전 대법원장의 최측근인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9차례나 부를 예정이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재판에 나와야 하는 증인은 260여 명. 이 가운데 지난 10개월간 신문이 끝난 증인은 30여 명에 불과합니다. 현재 진행 속도로도 2020년대에 1심 재판 마무리가 어려운 겁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을 연기할지 여부 등에 대해 1월 8일 결정합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네, 연말 개봉 영화 소식 보겠습니다. 강유정 영화평론가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말에 개봉이 되는 국내 대작 3편 가운데 2편은 지난주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고 마지막 한 편이 남았습니다. 정통 사극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천문이라는 작품이고요. 네. 허진호 감독이라고 이제 봄날은 간다라던가 8월의 네. 크리스마스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극은 연출을 그렇게 별로 하지 않은 감독이었는데 이번에 한석규 씨는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만난 적이 있었죠. 이제 주인공 세종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최민식 씨가 장영실로 출연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 전체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역사책에서 봤었잖아요. 세종과 장영실이 어떻게 만났고 하지만 장영실의 마지막 기록을 보자면 임금이 타는 가마인 아녀가 좀 사고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태형 80대, 그러니까 곤장 80대를 맞고는 네.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 역사의 빈칸을 영화는 어떤 일이 있어서 그랬을 거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공을 세운 장영실은 어떻게 사라졌을까를 추적하고 있는데요. 아마 쉬리를 보셨다면 한석규 씨는 남쪽으로 그리고 최민식 씨는 북쪽 그 특수요원으로 등장했던 기억이 나실 텐데 그게 이번에는 20년 전인가요? 20년도 훌쩍 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떤 무기를 든 남북이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말과 어떤 마음으로 얘기하는 브로맨스를 둘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영화 백두산에서도 브로맨스가 나온다면 이번에도 역시 왕과 신하 그리고 왕과 그 뜻을 나누는 기술을 가진 어떤 천재적인 인물로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를 보는 맛이 좀 쏠쏠한 작품이 바로 천문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뮤지컬 캐치를 영화로 만든 작품은 개봉을 그제 한 거죠? 24일 날 이제 크리스마스 전날 했고요. 벌써 많은 관객들이 보고 있기는 합니다. 워낙에 캐치는 그 뮤지컬로 유명한 작품이고 네.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음악도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라서 지금 미국 현지에서 개봉했을 때 기대감이 굉장히 컸는데요. 게다가 감독이 레미제라블 연출을 맡았던 홈 후퍼 감독이 네. 연출을 맡기도 했고 또 내한을 해서 열심히 또 홍보를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메모리 같은 노래들도 나오고 여기서 이제 그 한국에서 옥지연 씨만 좀 유일하게 허락을 맡아서 커버곡을 불러서 또 화제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잘 알고 있는 그런 뮤지컬 노래들도 등장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 영화가 T.S. 엘리엇의 시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치 오디션처럼 다양한 고양이들이 한 마리씩 네. 등장해서 네. 자기 이야기를 선보이긴 하지만 중심적인 어떤 갈등서사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약간 어색한 부분도 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고양이 분장을 컴퓨터 그래픽까지 해서 굉장히 아주 사실적으로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이 조금 어색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영화 캐치는 또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서 영화를 보시는 분은 또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 개봉 영화를 한 매주 목요일마다 전해드린 게 지난 여름부터였는데 벌써 연말이 맞습니다. 됐어요. 네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연말에 국내 개봉 대작 3편이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올해 지금까지 1000만 영화가 5편이 나왔는데 한 편을 더 추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글쎄요. 보세요? 지금 현재 좀 성적으로 보자면 백두산이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도 벌써 400만 가까이 이제 관객들이 이제 영화를 선택했고요. 네. 그리고 캐치 같은 경우는 이제 시동이 조금 더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캐치가 170만 정도 관객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 3파전, 4파전 양상 속에서 1000만 영화가 나올까라는 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1000만 영화의 흐름 자체가 1, 2주 안에 폭발적으로 관객
관객을 모으고 그것으로 이제 뒷심을 끌고 가는 영화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너무 많은 화제작들이 있다는 거는 한편에 좀 집중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올해도 역시 그 영화계 이슈 중에 스크린 독과점 논란을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올해 천만 영화 모두 5편이 나왔습니다. 유례 없었던 사태이기도 한데 아시다시피 극한 직업 그리고 어벤져스 엔드게임, 알라딘, 기생충 그리고 겨울왕국 두 번째 이야기까지 모두 네. 5편인데 이 중에 단 한 편도 스크린 독과점 문제에서 자유로웠던 작품은 없습니다. 네. 어떤 얘기냐면 개봉을 하자마자 거의 이제 70% 넘게 영화관을 차지하고 있었고 또 문제는 또 좌석 점유율인데요. 70%를 차지했으나 좌석이 텅텅 비었으면 또 조금 더 논란이 될 법한데 네. 또 좌석이 꽉 차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논리에 따라서 이 부분을 그냥 놔둬야 된다는 논리와 아니 영화 다양성 측면에서 좀 규제를 해야 된다는 논리가 굉장히 팽팽히 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지금 우리가 올해 마지막 영화들 4파전을 얘기하고 있지만 네. 역시나 그 영화들이 4분의 1로 영화관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독과점은 분명 한 편이 눈에 띄는 것이긴 합니다만 네. 대형 영화가 영화관을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는 현상은 사실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좀 뜨거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영화 다양성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동안 이 얘기는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성 감독이 만들어서 여성 배우가 주연을 한 영화가 사랑을 많이 받은 작품들이 또 많았잖아요. 올해 유독. 올해 굉장히 특별한 현상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뭐 벌새 같은 경우에는 해외 영화제에서 엄청난 수상을 하기도 했었고 네. 그 외에도 뭐 맥이라던가 아워바디라던가 이런 작품들이 여성을 주인공으로 여성 감독이 여성의 얘기를 동시대의 시각으로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마 대형 영화인 캡틴 마블이나 터미네이터 같은 작품에서도 여성의 주연을 맡았고요. 그리고 우리 영화 중에 아마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 가장 보통의 연애라는 작품은 300만 이상 또 흥행을 기록하면서 또 어떤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차지했고 지금 나오고 있는 82년생 김지영 같은 경우는 작품 원래 소설이 나왔을 때 굉장히 화제가 됐지만 이번에도 역시 여성 감독 주연의 여성 영화라는 점에서 또 화제를 끌어서 저희가 벌써 이야기할 수 있는 올해 아주 눈길을 끌었던 여성 영화만 해도 5편이 넘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흐름은 한국 영화 안에서도 좀 당분간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게 대개의 중평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해 단연 돋보였던 영화 기생충은 맞습니다. 뭐 미리 좀 말을 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아카데미상까지 꼬리를 딱 할 수 있을까요? 거의 지금 유력하게 좀 여겨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골든글러브에서 주요 부문에서 3개 부문에 이제 이미 노미네이트가 되어 있고요. 이제 1월 초에 결과가 나오죠. 그 결과가 나오면 곧 아마 이제 아카데미 주요 부문에 대한 노미네이트도 발표가 될 텐데 네. 다들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 역시도 기대감을 넘어서 좀 거의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강유정 영화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말하는 일본 정부지만 그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정황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 홋카이도 원자력 발전소의 축소 보고에 대해서입니다. 도쿄 윤서령 특파원입니다. 홋카이도 도마리 원자력 발전소가 대기로 방출하는 방사성 물질 3종 수소의 양을 축소 보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굴뚝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방출량을 잡아왔는데 이렇게 하면 이미 한 차례 희석된 시료만 얻게 돼 제대로 계산이 안 돼 왔던 겁니다. 문제는 도마리 원전이 시운전을 시작한 1988년 10월 이후 계속 이렇게 잘못된 계산을 하는 바람에 가동 기간 내내 실제 배출량의 절반 정도만 신고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달 일본 원자력 규제청이 실시한 점검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홋카이도 발전 측은 제대로 계산을 하더라도 3중 수소의 양은 기준치에 크게 못 미친다면서 인체나 환경에 영향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3중 수소는 주로 액체 상태로 존재하며 현재 기술로는 정화 작업을 거쳐도 완전히 제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틀 전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일본의 정보 공유나 투명한 처리 등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서 우려를 전달하자 아베 총리는 투명한 정보를 공유할 용의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여자 축구대표팀이 2020년 도쿄올림픽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참가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이던 남북 여자 축구 맞대결은 무산됐습니다. 북한이 빠지면서 A조는 한국과 베트남, 미얀마 등 3개 나라가 경쟁을 벌입니다. 북한 대표팀의 불참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에 배정된 여자축구 올림픽 출전권은 개최국 일본을 포함해 석장입니다. 최종 예선 각 조 1, 2위 팀이 플레이오프에서 맞붙어 최종 2개 팀이 일본과 함께 올림픽 본선에 올라갑니다. 오늘도 미세먼지가 기승입니다. 중국 스모그가 추가 유입되면서 전국이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의 농도 예상되고요. 세종과 충북, 충남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하늘은 흐리고 곳곳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에 최대 20mm, 전남 지역에 최대 10mm, 그 밖의 지역은 5mm 미만으로 예상되고요. 아침까지 서울에도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의 경우에는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 1에서 5cm 정도 쌓이겠습니다. 점차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기온 어제보다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이 4도, 춘천 4도, 전주와 대구는 5도에 그치겠습니다. 북한은 중강이 영하 7도, 청진이 영하 1도 등으로 북부지방은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 영하 6도로 전국에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가 오늘 오전 0시 종료됐습니다. 임시국회 회기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의 국회의원 총 15명이 지난 23일 밤부터 50시간가량 찬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이제 새로운 임시국회 본회의 표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새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오늘 선거법 표결이 가능하지만 본회의는 내일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회의 연기에 대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인한 피로 등을 이유로 들었고, 한국당은 홍남기 부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검찰이나 경찰이 파악하면 곧바로 공수처장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공수처 설치법 최종안에 포함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검찰 역시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 내용을 공수처에 사전 보고하는 것은 독소 조항이며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공수처 법안에 정면으로 반대 의견을 발표한 것은 처음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 심사가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의 비리를 알고도 감찰을 중단한 것을 정무적 판단으로 볼지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는지를 놓고 오늘 심사에서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